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26일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을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40대 택배 기사가 급류에 실종됐고 전북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134만 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 동의 숫자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이 탄핵 사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했죠. 국민의 열망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짜 탄핵을 할 만한지 오늘 19일과 26일 법사위에서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서 살펴보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버렸고 남은 야당은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이 증인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웠습니다. 국회법 125조 5항,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청문회는 두 차례 진행됩니다.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살펴볼 26일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최재형 목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돌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증인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원이 나열한 탄핵 사유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최혜병 사건 그리고 김 여사 관련 이 두 가지 의혹만 나왔어요? 네, 청원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서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탄핵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의 탄핵 사유도 더 제시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 법사위 전체 회의나 소위원회 청문을 통해서 나머지 사유도 살펴본다는 계획인데요. 26일 이후 일정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네. 헌법의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발의가 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됩니다. 즉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 자체가 최소 국회의원 과반 동의로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해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청문회 부당성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 단계에서 청문회 참석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잡혀있는 청문회 일정에 불참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또 불법적인 청문회라면서
채택된 증인들도 청문회에 응할 의무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청문회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지금 또 뽑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불참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문회 참석에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문회인 만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문회가 지금 민주당 입장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주장처럼 실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과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도 탄핵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법사위 차원의 결의안입니다. 청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결의안을 낸다면 탄핵의 동력을 삼는 여론전의 하나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본다는 건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일단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있죠. 또 네. 너무 이르다 이런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핵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냐라고 하면서 저희 기자에게 반문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네. 또 지금은 탄핵을 주장할 게 아니라 탄핵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분명 여론전 성격도 담겨 있는 만큼 법사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 차원의 대응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미국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 요구안이 의견된 지 3시간 만에 말이죠. 그만큼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썼으니까 최혜병 특검법 거부만 벌써 2번째가 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전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후 기준으로는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야권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했고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특검까지 발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재의결 절차를 밟진 않을 듯합니다. 재의결이 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1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야권 6개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까지 짓밟았다며 일제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의 잣대대로라면 어떠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재표결을 위한 전략 수정에도 들어갔습니다. 애초 최혜병 일주기인 오는 19일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을 이끌어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언제 재의결을 추진하느냐 이런 시기 문제 이런 것은 최대한 좀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될 경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 만큼 민주당은 재표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단 법야권과 함께 장외 집회를 진행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표명이 있었다면 지난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 등등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죠. 당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며 김 여사 논란 얘기는 그만하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던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며 시작한 토론회. 출발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1분 자기소개를 마치고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자 곧바로 날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과 필요성과 정치적 미숙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후보는 대통령실에 사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자신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경쟁을 시작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이번 주 목요일 MBN 방송 토론에서 또 한 번 격돌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공개된 걸까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한 전 위원장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과 친윤의 무리수라는 시선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동훈 한 사람 잡겠다가 다 같이 인당수에 빠져 죽을 수 있다며 모두에게 악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한 전 위원장의 패착이란 분석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모든 걸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은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 역시 사과했다면 20석 이상은 더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친윤이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여사의 비호감도만 높인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윤이 기득권을 지키려다 당과 대통령실까지 위기에 빠뜨렸다며 친윤의 패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여권의 분열에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 통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이 같이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로 이전 투구식의 이 상호 비방 등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추 원내대표는 후보들은 불편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기 대표 선거를 위한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추대 얘기까지 나왔던 선거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후보가 2명이 됐죠. 이 전 대표는 내일 연임 도전을 선언합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이 전 대표도 내일 오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출마 메시지에는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김 전 의원은 득표율 20%를 목표로 선거운동에 나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김 전 의원이 선전해도 여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할 경우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김두관 전 의원이 약진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공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어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반발 때문일까요? 오늘 이례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처음입니다. 이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까지 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렇다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건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렵죠? 김민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전원위원회 의결서 전문입니다. 권익위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명품백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국적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외국인이 영부인에게 건넨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도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이걸 몰랐다면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한 피신고자 조사를 일부러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권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의결서 채택에 반대한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은 비공개 자료인 회의록에 담겼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법사위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여야 의원 간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를 두고 초반부터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급기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막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네. 정경호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예. 예.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이 말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주 전 회의에서도 정 위원장이 희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맞아요.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정 위원장은 송 의원의 대체 토론을 아예 중지하고 곧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고성도 같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반대하면서 한 말 때문인데요. 곽 의원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혹시 이걸 참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자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과 같이 네, 정 위원장은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제명 결의안, 이건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 나온 말은 아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건데요. 나 의원은 연일 이재명을 퇴출시키겠다, 이재명을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방법 중 하나가 제명 결의안을 내는 것이고 민주당도 언젠가 분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제명 결의안이요? 예. 예, 국회 제명. 물론 제명은 3분의 2가 동의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언젠가는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전 대표 체포 동의안 때도 어쨌든 이탈표는 있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민주당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요. 예.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면서 웃더라고요, 한참을. 네.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하는 말 같다. 제명 결의안 발의 자체가 코미디라면서 당 분열도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댓글 그 얘기군요. 네, 김 여사의 문자 내용 중에 댓글팀을 활용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댓글팀을 운영한 건 김 여사가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법무장관 당시 민간 온라인 대응팀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운영 여부에 대해선 전혀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여당 내에서 오히려 더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죠? 경기도 수원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면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는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경기도 수원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길이 막혀 천천히 가는 차들 사이로 회색 볼보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멈춰선 앞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더니 옆면을 부딪힌 가해 차량.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달리던 경차까지 들이받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150m를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완전 거의 완파처럼 돼서 바퀴는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한 50m 위쪽에 정류장 앞에 한 거의 3대 정도 차 좀 하나는 범퍼 나가고. 이 사고로 70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먼저 사고가 난 2차량에 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죠. 블랙박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그대로 직진해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행길이라 일방통행 도로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A씨는
지난주 첫 경찰 조사와 병원 면담에서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주행을 한 이유에 대해선 해당 도로가 초행길이라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인 것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내비게이션에 우회전 안내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듣고도 직진한 뒤 인도로 돌진한 건데 당시 A씨가 경적을 울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역주행을 깨닫고 다급하게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를 방문해 버스 브레이크와 사고 차량의 가속 페달이 오르간 페달 모양으로 유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경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받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경찰은 내일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치매기가 있는 70대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차리고 보험 사기를 친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입원한 아내가 자기 대신 남편이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가 없으면 베개를 고주파 치료기에 넣어서 사람인 척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남편과 함께 병원 도수치료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치료 침대에 들어가는 건 멀쩡한 남편입니다. 입원한 아내 이름으로 온갖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딸 이름으로 대신 치료를 받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병원의 전형적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환자가 모자라면 베개가 등장합니다. 실손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실엔 사람 대신 베개가 침대를 차지했습니다. 그 치료기 자체에 치료한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베개를 올려놔놓고 고주파 기계를 돌려서 한의사인 50대 병원장은 2년 전 치매기가 있는 70대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차리고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양방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했습니다. 가짜 환자 96명 중에는 보험 설계사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외에도 병원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다 지난달 원장이 구속된 이후로는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이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확인하고 보험 사기에 연루된 103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던 가출 청소년 2명이 붙잡혔습니다. 포항, 부산,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은 신고도 망설였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주소를 보고 보복해 올까 봐요.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마스크를 쓴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망을 봅니다. 그 사이 다른 일당은 차 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왜 이렇게 뜬 거야? 이거 먹고 이제 몇번 될 것 같은데? 이거 챙기고. 지난달 26일 새벽 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A씨의 물건이 2인조 절도범에게 털렸습니다. 가방이랑 지갑이랑 거의 1,000만 원 가량 되고요. 약간 화도 나고 무섭고 이랬어요. 주소가 있으니까 집에 찾아올까 봐. 경찰이 추적해 붙잡은 절도범의 정체는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CCTV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는데요. 일당은 이런 차량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부산, 경북 포항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한 범죄를 29건이나 저질러 최소 1,000여만 원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 유통시킨 조직을 추적 중이라는 내용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모두 7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국제 택배를 통해 들어온 마약을 전국에 걸쳐서 2,000곳이 넘는 장소에 숨겨놨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보내진 택배 상자를 뜯어보니 평범해 보이는 찻잎 상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포장지 안쪽에는 마약류인 케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발신지가 캐나다인 또 다른 택배 상자 안에서는 샴푸로 위장한 합성 대마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국제 택배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70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4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파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마약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SNS에서 마약 홍보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밀수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모의하고 서로에게도 신분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밀수된 마약은 택배 상자나 여행 가방 등에 담겨 전국 2,000여 곳에 숨겨졌고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받은 뒤 장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마약 원료를 서울 주택가 인근 나무 밑에 파묻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은닉장소 1,300여 곳에서 60억 원 상당의 마약류 40kg을 회수하는 한편 국내와 필리핀으로 잠적한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여성 DJ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고 당시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차 사고를 낸 뒤라 음주운전은 과실범일지라도 고의범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DJ 안모 씨. 2차 사고의 피해자였던 오토바이 배달원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반려견을 안은 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1차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과실범이지만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져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에 경북과 충청, 전북에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북 경산시에선 하천에서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전북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침수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을 수색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40대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타고 있던 차가 물에 잠기자 잠시 차에서 내려 서 있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도로변으로 물이 약간 넘치는 정도였는 걸로 블랙박스 상에 조금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업을 하던 40대 여성은 새벽 배송을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어젯밤부터 오늘 정오까지 1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산대학교 앞은 빗물이 역류하면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8차선 도로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근 교차로에서도 차량 4대가 침수돼 18명이 구조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걸쳐진 호남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간 12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에선 비닐하우스 2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딸기 모종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피해를 입은 농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돈을 많이 나도 투자를 해갖고 이걸 다시 했어요. 올해 또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다시 또 이렇게 범람을 해갖고. 현재까지 5개 시도 20개 시군구에서 1,7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9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제까지 큰 비가 내린 경북 북부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파묻히고 농작물이 침수됐습니다. 당연히 복구 작업이 절실하겠죠. 하지만 계속된 비 소식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사지에서 쏟아진 토사가 산중턱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바위들, 뿌리째 뽑힌 나무가 마을 곳곳에 뒤엉켰습니다. 집 담장은 오간데 없고 화물차는 흙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 천둥 번개 소리만 딱 나도 무섭더라고요. 우리 떠도쳐서는 막 굉장히 이제 불안해져요. 이제는 여기가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엉망이 된 집에서 세간살이를 뒤지는 할아버지.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농이가 다 잡아졌는 거 아들인데 전화도 뭐 있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건 주택의 지붕입니다. 자갈과 나무더미가 섞인 토사에 집이 반쯤 묻힌 건데요. 이곳에 홀로 살던 90살의 할머니는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정자와 뜯겨나간 옹벽. 도로도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고 패여 마을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산에서 들이닥친 토사는 수확을 앞둔 고추와 옥수수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침수된 집 앞에는 진흙범벅이 된 살림살이가 가득 쌓였습니다. 전부 다 물이 다 채버렸어. 그 냉장고가 큰 게 방바닥에 둘러붙고 김치 냉장고만 다고만 엎어졌어요. 경상북도에서만 폭우로 주택 73채, 농작물 63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지만 장마가 끝나지 않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폭우가 잦아든 충청남도엔 산사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불안감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죠. 그런데 이게 충남만의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거든요.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주변으로 둘러싸인 주택들. 골짜기 아래 암석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싹둑 잘려나간 산비탈은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돌망태를 설치해놨지만 혹시 모를 산사태를 막기에는 버거움만 보입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바위를 뚫고 내려오다시피 하니까 산사태 위험성이 엄청 심해서 이렇게 주택 대부분이 산 아래 위치해 있다 보니 마을 전체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냐고요. 무서워갖고. 누적된 비로 집안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전조 증상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산 경사면에서 물이 솟구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릴 때는 산사태를 의심해야 됩니다. 지자체 방송을 통해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근육이 굳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파킨슨병. 이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8차례나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은 의사가 방문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왜 8번이나 부른 걸까요?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1월 파킨슨병 전문의가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를 만났다는 뉴욕타임스 어제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 방문했다고 추가로 전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전문의가 누구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를 받았는지 질문 세례가 쏟아졌고 대변인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Wait a second. Eight times or at least once in regards to the president specifically. Hold on a second. Not what you should be able to answer by this point. Wait, no. No, wait a minute. Ed, please. A little respect here, please.
백악관은 파킨슨병 전문의 신상은 안보 상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is, just going back to Parkinson's for a little bit, so to give you some answers here. Has the president been treated for Parkinson's? No. Is he being treated for Parkinson's? No, he's not. Is he taking medication for Parkinson's? No. 하지만 8차례나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거지는 인지력 논란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두쪽 분량의 서한을 보내 해당 행위고 반민주적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선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자신이 있다며 정면 돌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 am not going anywhere. I wouldn't be running if I didn't absolutely believe that I am the best candidate to beat Donald Trump in 2024.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지난 10일간 승부수와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지도력이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거치 문제가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가 당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4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도 키우에 있는 어린이 병원도 폭격해 최소 37명이 숨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연달아 떨어집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 위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기둥도 솟구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어린이 병원은 건물 지붕이 찢겨 바닥으로 쏟아졌고 창문 유리는 모두 깨졌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치료를 받던 아이들은 손등에 주사용 관도 뽑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4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키이우를 포함해 도시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37명에 달합니다. Працювати над тим, щоб притягти до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Росію за терор і Путіна за накази, завдавати удари.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건 약 3개월 만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미사일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쟁 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Directing attacks against civilian and civilian object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ny such attacks are unacceptable and must end immediately.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시설과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며 어린이 병원 등 민간 시설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 중부와 남부는 거의 한 달째 폭우와 홍수로 난리가 났죠. 급기야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의 둑까지 무너지면서 주변이 전부 물바다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 6천 명이 당장 대피해야 했죠. 사흘 만에 무너진 둑은 막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는 비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트럭들이 부지런히 돌과 모래를 터진 둑 사이로 쏟아붓습니다. 合拢以后主要是还要进行这个闭气，相当于把这个水能够进行防渗，然后围堰里面还需要进行排水的工作。 지난 5일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 둥팅호의 제방이 무너져 그 틈이 200m가 넘어섰습니다. 그 일대 50제곱킬로미터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주민 6천여 명은 서둘러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지역 당국이 총력을 다한 끝에 사흘 만에 겨우 긴급 복구를 마친 뒤 현장 근로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堤坝分堵完成以后，还未进行完全加固，我们救援队伍依然要对堤坝进行监护和隐患排查。 중국 남부와 중부 지역은 지난달 중순 시작된 폭우가 이어지면서 후베이와 후난, 안후이, 장시성 등지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후난성에서는 14개 시에서 홍수가 발생해 30명이 넘는 주민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안후이성에서는 이재민만 80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중남부 지역 곳곳에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4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필리핀 유튜버가 많은 양의 치킨을 먹는 이른바 먹방을 찍은 다음 날 바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만약 사망 원인이 먹방 콘텐츠와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는 먹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방 포르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킹크랩을 집어 소스에 찍더니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Hi everyone, 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My name's T, and today I have a huge seafood boil mukbang with oxtail, shrimp, lobster tails, king crab legs. 이번에는 구독자 31만여 명의 중국 유튜버로 매운 면발을 연신 흡입하듯 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명 유튜버 동즈 아파탄이 치킨 먹방 다음 날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페이스북 구독자 47만여 명을 보유한 동즈 아파탄은 사망 전까지 하루에 한 편 이상의 먹방 영상을 올리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아직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필리핀 보건당국은 먹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먹방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조장해 음식 포르노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필리핀 보건당국은 먹방이 사망과 연관성 있다고 밝혀지면 SNS에서 먹방 콘텐츠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는 5천 건을 넘어섰죠. 2021년 집값 급등기 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2달 거래 건수가 76건, 하루에 한 집 넘게 매매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하루에 하나뿐이 아니라 뭐 주말에는 몇 개씩도 되고 30, 40대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본인 입주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계약분 신고 기한이 20일 넘게 남은 상황에서 벌써 5천 건을 넘어 거래량은 지난 2021년 부동산 화랑기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하루 거래 신고분은 전달의 2배 수준인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강화되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아서 매매하기는 어렵고 기존 아파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도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반도체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 된 건데 삼성전자, TSMC를 추격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100% 대만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Taiwan and our partnership has created the world's AI infrastructure. AI 열풍과 함께 TSMC가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 80% 이상 폭등해 뉴욕 증시 시총 7위 자리에 올랐으며 삼성전자의 2.4배 수준입니다. TSMC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고가의 정책도 이어질 수 있고 TSMC의 실적은 계속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사실상 독점한 SK 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시총이 66% 가까이 늘며 LG와 현대차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반도체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TSMC를 타도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종합 반도체 회사의 강점을 살려 위탁 생산뿐 아니라 메모리 조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 AI 기업에서 2나노 기반 AI 가속기 수주를 따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넘기며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추격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장교를 교육하는 군사학교 수장과 간부들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수순으로도 해석됐는데 중국은 이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중국, 결국 북한에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협력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의 호상협력 확대로서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이후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협력에 대한 이행 조치의 일환이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점차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이 단장을 맡았는데 이 군사학교는 북한군 장교를 재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러시아 군사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방러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밀착 행보를 지켜보던 중국은 북한 당국에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불편한 기색이 배경에 깔린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북중 간의 이상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미 하와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나타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등 10여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이기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 하와이 호놀룰루의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합니다.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참전용사 10,000명의 유해가 안장돼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생존한 6.25 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기관총 사수시죠. 윤 대통령은 하와이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포함해 10여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확장 억제 중추기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호놀룰루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하고 있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2,000원 인상안을, 경영계는 9,870원 인상을 내놨습니다. 차이가 크죠.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주인 A씨는 직원들의 월급날을 해가 갈수록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 17시간 직접 일을 해보지만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4천만 원의 비용은 늘 버겁기만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자 A씨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타격이 크죠. 왜 그러냐면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음식값을.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이러니까 인건비만 자꾸 올려가지고는 안 돼요.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만 올라도 10,000원을 넘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 한 해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11,2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3.6% 오른 금액입니다. 주거비로 월급의 1/3 1을 쓰고 남은 돈의 태반을 또 밥 먹는 데 쓰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각종 세금을 내고 대출이자 갚고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10원 오른 9,87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겁니다. 금년 1분기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6.9%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1.2%보다 더 하락했고 소상공인 역시 올해 1분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최저임금 액수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까지 앞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결단식을 열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결단식에 나란히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갈등 상황을 반영하듯 냉랭한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동양과 젊은 기상을 상징하는 푸른색 단복을 입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에 금메달을 향한 의지도 담아보고 응원에 꼭 보답하겠다는 간절한 각오도 적어봅니다. 역도전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의 응원도 힘이 됩니다. 다 잘 견뎌서 목표한 거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도쿄에 이어 파리도 누비는 20살 김재덕도 40살에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서는 비보이 홍텐, 김홍열도 마음은 같습니다. 여기서 크게 화이팅 외치면서 즐거운 경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20살 어린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많이 힘들긴 하네요. 누구보다 즐기고 자신은 있습니다. 22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출전해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지만 3년 동안 올림픽만 바라보며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시도 친말을 주고받았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결단식 내내 인사도 나누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됐다면 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경북,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동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면서 특보 지역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전남과 영남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 29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중부지방의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잠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